별을 바라보며 저 멀리 어딘가에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 궁금한 적 있나요?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다른 종류의 생명체가 다른 종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 은하계에서 우리와는 다른 생명체를 발견한 적이 없는 걸까요? 더 흥미로운 건 우리가 우주의 혼자가 아니라면 왜 아무도 우리와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을까요? 페르미 역설은 이러한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과학자, 철학자, 일반 대중을 당혹스럽게 해왔습니다. 페르미 역설은 1950년에 처음 제안한 이탈리아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우주는 광활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는 다른 행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딘가에 지적 문명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구 밖에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실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우주로 보낸 사람들을 제외하면 말이죠. 이러한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사람들은 우주에서 정말 우리가 혼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외계인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수상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가능한 이론은 우리가 충분히 오래 열심히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주는 광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진 행성에 다른 문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미 개발되었다고 해도 광년거리의 우주까지 도달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일 수도 있을까요? 이 이론은 생명체가 진화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는 물, 안정된 대기, 자기장, 그리고 꽤 합리적인 기후가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가 우주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유일한 행성이고 그 덕분에 지구의 지적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이 역설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우주가 매우 광대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이죠.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추정되는 반면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에 불과해요. 수백만 년 정도 오차가 있겠지만요. 더 그럴듯한 가설은 다른 지적인 문명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감지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이러한 문명이 현재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진 행성에 있거나 완전히 다른 은하계에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하죠. 게다가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뜻이죠. 행성과 은하 사이를 여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행성과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이론과 마찬가지로 이 이론에도 몇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외계 문명의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외계 문명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감지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우리와 연락을 시도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우주를 떠돌고 있을 다른 모든 문명이 우리보다 덜 진화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주적 규모로 보면 인간은 정말 젊어요. 지구의 나이가 겨우 1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인간은 12월 31일의 마지막 20분 동안 지구 표면에 등장한 셈이에요. 우주 전체의 존재에 비하면 그저 찰나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가설은 다른 지적 문명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감지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너무 발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외계 생명체가 과학과 발전 측면에서 우리보다 몇 광년은 앞서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에게서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 이론은 다른 어떤 문명도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소 그럴듯합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아직 지구 밖 생명체의 실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주지만 또 다른 불길한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 문명들이 왜 숨어 지내기로 선택했는지, 그 동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안타깝게도 페르미 역설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으며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왜 우리가 우주 친구를 아직 찾지 못했는지에 대한 가능한 설명에 대해 계속 토론을 벌이고 있어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지의 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에 관해서는 아직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주 여행은 대부분 과학 및 상업용 로봇 임무에 의해 수행될 것입니다. 인간이 일상적으로 우주를 여행한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꿈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부상 위험 때문이에요. 현재 한 사람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며 우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개인은 극심한 방사선과 고속의 파편에 노출될 수 있어요. 물론 부유층을 중심으로 우주 여행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소유주 캡슐 한 좌석에 2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여행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가까운 곳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 같은 곳은 없어요. 우리는 대기권 밖에서는 숨을 쉴 수 없고 태양계에는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우주 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언젠가 화성을 여행할 수 있다고 해도 화성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개월 동안 미세 중력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는 화성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체적으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의미하죠. 나사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미세 중력 상태에서의 생활이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뼈와 근육량의 손실뿐만 아니라 체액의 정상적인 움직임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죠. 눈에 압력을 가하고 시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구 밖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수년 동안 증거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나사 연구원들이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 대한 흥미로운 이론을 제안했어요. 그들은 얼어붙은 박테리아 조각이 유로파의 붉은 색조와 신비한 적외선 신호의 원인일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이전에는 마그네슘 염이 적외선 반사의 원인으로 여겨졌지만 극한 조건에서 번성하는 지구 서식 박테리아의 데이터도 이와 잘 맞아떨어지죠. 이 박테리아는 붉은색과 갈색을 띠기 때문에 유로파가 붉게 보이는 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낮은 온도와 대기 부족으로 인해 박테리아가 유로파 표면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낮지만 따뜻한 액체 내부에서 생존하고 지질학적 활동을 통해 방출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전파망원경에 우주에서 온 이상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신호는 37초 동안 지속되었고 너무 이상해서 이를 본 사람은 출력물에 우와라고 적었습니다. 이 신호는 우주에서 오는 일반적인 신호와는 매우 달랐어요. 물론 우주에서 일어난 거대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지만 우주에 사는 지적인 생명체가 매우 강력한 송신기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 원인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